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김혜민 PD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네. 하나의 벤치마킹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네. 그 한나라당이 천막당자 시절에 했던 예. 그 사학재단 사학법 네. 개정. 이 사학법 개정 하나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이슈로 다 점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을 갖다 굴복시켰잖아요. 네. 그런 그 상황들을 갖다 한번 벤치마킹하면 우리가 뭐 어떤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학법 투쟁은 한나라당이 뭐 별로 소득 없이 뭐 접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사학법 투쟁을 접고 들어가지 않았죠. 실제로 거기서 사학법의 재개정을 약속을 받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네. 그 결과물로서의 이 재개정 약속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학법 투쟁을 새누리당이 하는 과정에서 요만큼 이렇게 고립되어 있던 새누리당이 점점점 각 커졌죠. 세력들을 규합해서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그래서 뭐 제가 당시에 그 평론 활동하면서 별 소득 없이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물론 이제 그 사학법이 상당 부분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뭐 누더기가 됐다, 혹은 뭐 사실상 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그런 그 얘기가 사라졌다, 무뎌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 이전과 이후에 사학법의 그 어떤 그런 변화된 양상이라든지 또 사학들이 공적 그 감시 체계에 놓인 거 이런 흐름들로 본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뭐 여간 과거와는 다른 공적 감시 체계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적 감시 체계에 전투엔 이긴 거죠. 전투엔 이겼는데 전쟁에서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뭐 총선 대선 다 그런 졌으니까. 것도 있지만 실제로 김문기 이사 같은 경우는 다시 상지대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게 사실은 사학법 개정안이 아니죠. 그건 이제 아니었을까요? 이명박 정권 이후죠. 이명박 정권 이후에 사학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2차 개정 때문에 또 그랬다? 예. 그 이전에는 뭐 돌아갈 여지가 없었던 터였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사학법 개정보다는, 여당은 확실히 그 선거 전문 정당입니다. 선거까지만 잘해요. 예. 그 이유는 뭐 별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선거 공학 중에 하나겠지만은 장악당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권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야당이 뭔가 만들어내는 의제는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혹은 뭐 그 안에 있는 작은 흠을 갖고 이건 뭐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당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에 강동원 의원과 같은 그런 사례였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맥락도 있고 여러 세월호 국면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뭐 어느 아무개 의원이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 뭐 누구한테 실실 쪼갰다, 뭐 누가 술 오바를 마시고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네. 식의 것으로 완전히 유족들을 쓰레기로 몰기도 하고 말이죠. 유족들의 요구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엔 뭐 글쎄요, 뭐 이런 결론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 여론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국민 TV가 생긴 것이기도 하고. 예. 아까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그 야당에 거론해주신 그 야당의 실력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역사 전쟁으로 흐를 경우에 우리 시민사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만큼 결코 지는 일은 빚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그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실 제도권 정당이, 야당이 그거를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조직화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거를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 안아야 하는 야당은 여전히 좀 질이 멸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굉장히 우리한테 리스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질이 멸렬한 거를 갖다 깨기 위한 어떠한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조금 더 그 나아가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2012년 총선 최대 그 페인이 되고 있는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있구나.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그 일말의 약간의 틈새를 전체인 것처럼 비화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특히나 종편까지 얹어지면서 있어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좀 뭐랄까 일종의 그런 하나의 그
출구 혹은 도로 이런 것들 같은 좀 깔아주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전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권이 승기를 잡을 수 그러니까요.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본다면은 지지자들을 춤추게 해야 돼요. 지지자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요. 이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전망 이런 것들을 야당이 끊임없이 주입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서로 잘났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판이고 또 보십시오. 그 황교안 씨가 자위대 드릴 수 있다 이 발언 갖고 사퇴하라도 아니고 사죄하라 이건데. 그러니까요. 사죄하면 어떡할 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끝내자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이 야권이 쟁투력이 있다. 뭐 정말 주목을 주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좀 긴장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제 아무리 뭐 역사 전쟁이든 이념 전쟁이든 거기에 뭐 항거를 한다든지 반기를 든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공전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실 그 쟁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근데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지지율을 갖다 어떻게 높일 것이냐? 예. 그럼 이 높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상 대안들이 다 없는 야권에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야권연대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참 재미난 얘기를 또 했죠. 새누리당 대변인이 야권연대의 낡은 프레임을 갖고 와서 또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작태를 보인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작금의 교과서 국면에서의 3자 테이블을 갖다 비판을 했던 걸 보면은 뭐 야권연대는 계속 무서워하는 것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낡은 프레임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영민 씨가 얘기한 거에 저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흥이 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지지율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뭐냐면 지지를 밝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 성향 사람은 그 대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안 해버리죠. 네, 안 해버리는 짜증나서. 거예요. 네, 짜증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판돈을 지금 못 걸기가 싫은 거예요. 네. 이 판은. 판돈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걸면 이쪽에 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흥이 날 판을, 놓을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야권 지지자가 보기에 거기에서 무슨 낡은 진보 청산이니 그 안에서 뭐 또 호남신당이니 지네들끼리 안에서 싸울 생각만 하는데 거기에 누가 판돈을 걸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팅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권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 지지자들이 흥이 나게 이게 결집이고 그런 걸 떠나서 흥이 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게 그 만드는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코드로서 뭐 어떤 보이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흥이 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노래 틀고 뭐 춤추고 이건 아니잖아요. 흥이 난다는 것은 뭔가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확신들이나 바람 같은 게 불어와야 된다는 건데. 흥으로 따지자면 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밴드는 야권 이제 흥이니까 밴드로 설명하자면 이 밴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컬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러머도 있고. 잠깐 보컬이 있나요? 자, 지금 유력 대선 주자 중에 4명을 꼽으면 그 중에 3명이 야권에 있어요. 그렇네요. 보컬이 셋이나 있네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일종의 박원순 지사 같은 경우는 성격이 지금 어떻게 보면 히든이죠, 히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흥분했네. 지금. 난 박원순 지사 그래가지고 뜻지사의 그 지사인 줄 알았어. 나 그 다음에는 그럼 뭐 문재인 열사라고 얘기할까? 친박이 친박. 선행마들 이렇게 뭐 문재인 대표 같은 이제 그런 선행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언더에 있지만 남아있는 안철수 카드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 뭐 안희정 기사나 이렇게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 충분히 있고, 그런 그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이 밴드를 구성하면은 얼마든지 흥을 낼 수가 있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기는 이른데, 저쪽에서 지금 반기문 내한공연 온대더라. 지금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지금부터 쫄아있고 뭐 그런 표정이잖아요. 야권 연대를 그 자체만 갖고 그걸 필승 카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야권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은 곧
반박근혜만을 위한 그 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박근혜만이 아닌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재열 기자가 밴드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 밴드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소로 비유를 한다면은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퍼포먼스도 좋고 뭐 비주얼도 괜찮고 뭐 이 기획사의 마케팅 능력도 뛰어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가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창력. 예. 아. 밴드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그 면목 가운데 하나는 가창력이겠죠. 근데 반박근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반박근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그러면 반박근혜만이라도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황교안 그 총리의 그 그릇된 역사인식이라든지 자유이대한테 문 열어준다는 얘기를 할지. 그런 걸, 분명히 이제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는 그 어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유감 표명을 하라고 할 것인지, 사퇴하라고 할 것인지, 사죄하라고 할 것인지, 저는 근데 그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문제적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나와야죠. 사퇴하라고. 근데 그걸 사죄하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야권 지지층에서도 볼 때 저게 사죄만으로 끝날 만한 사안인가라고 가혹거리게 되는 것이고 야당이 왜 저래? 야당이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야당의 이 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유보하고 멈칫거리게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결론은 그래서 반박근혜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야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것도 사실은 이념 전쟁의 한 결과물이었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황교안 당시 그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 해산 심판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한겨레 내부에서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설마 저거 심판 청구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하나겠지. 정말로 저거를 할까?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겠어? 근데 하잖아요, 실제로. 이들은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야당은 거기서 뭘 했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반박근혜 제대로 했냐고 그때. 뭐 그 통합진보당 그 편들면은 그게 뭐 정부 프레임에 말리는 거고 고도에 맞지만 본인들이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머리를 굴리고 했지만 그건 정치적 계산 이전에 반박근혜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은 적어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는 뭐 이가 뭐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뭐 통합진보당은 어찌됐든 야권 연대의 대상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마치 본인들이 뭐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그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선행시켜서 반박근혜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좀 이 지경에 왔다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사태 때 보였던 야권의 모습은 사실은 우왕좌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전선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해버린 거죠. 그 마치 돌격전에 당해버리듯이.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지도자, 또 좋아하는 정치, 그러니까 다수 국민이 좋아하는 정치 행태, 정치 지도자 상은요, 아직은 강력한 것입니다. 카리스마 설령 넘치는? 독재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예. 강력한 걸 좋아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냐? 심지어 지금 집권 중반기가 넘어갔는데도 차기 총선에서 200석을 운이할 수 있는 네. 이런 힘을 갖느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부터 나는 유력하고 상대는 무력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아주 잘 짜왔다는 거죠. 보십시오. 2013년부터 시작해서 매해 강력한 상대를 제압하고 완전히 무릎을 꿇렸습니다. 2013년에 채도국, 2014년에 통합진보당, 또 올해는 교과서로 대미를 장식할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욕을 들어먹긴 하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박근혜는 강하구나. 화끈하다. 네. 그 야당이 욕먹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야당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데 뭐 지금 사퇴가 아니라 사죄를 얘기하는 이런 국면도 그렇고요. 사죄도 아니고 사과였을 거예요, 아마 사과. 사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죄였어요? 예. 이제 사실 지난 대선 때 왜 문재인 후보가 졌는가 따져봤을 때 둘 다 똑같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누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따져봤을 때는 박근혜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간 보여줘왔던 수많은 어떤 정치적 이력을 맞아요.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특유의 이원론, 종교적 심성,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여기서 사실 자연스럽게 부산되는 이 강함으로 결국 상대 야권 그 경쟁자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예. 사실은 근데 뭐 강함이 사기 앞에서는 좀
그렇죠. 그때 졌었죠. 2007년 사기꾼 앞에서는 한나라당 경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 어쨌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제가 예. 봤을 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의원이 그 다음 대선을 노린다면은 그 야당 대표를 한번 해야 된다. 이 직접적으로 여당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맷집이 길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 맷집이 길러졌나요? 뭐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저 얼마 전에 그 어버이연합이 예. 그 교과서 문제 놓고 서명할 때 예. 난입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때 그냥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예. 그 얘기를 갖다 농담 삼아서 이렇게 예. 했었어요. 예. 근데 30분 만에 좌판을 걷더라고요. 예.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김영삼 보세요. 그분이 예. 사실 그런 그 일천한 철학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예. 사실은 그분이 그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예. 고려대 앞에서 예. 그 학생들하고 대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저기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YS는 저 뭐 고대에서 강연 못 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YS가 한 10시간 동안 차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예. 수용차 안에서 우유팩에다가 예. 소변도 보셨죠. 예. 맞아요. 그런 결기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 물론 그 결기만으로 뭐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강대강의 대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참, 우리는 뭐 저쪽에서는 막 천막당사 이랬었는데 우리는 1인 시위하고 있고 네. 물론 집시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예. 이게 뭔가 뭐랄까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예. 화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없는 지금 국면에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이런 그 큰 장이 서면 거기에서 피를 묻히는 장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홍준표 지사나 뭐 예전에 정영근이든 네. 뭐 이재호 의원이든 그런 사람 파이터들이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떤 결집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요? 이럴 때 네. 지금 악역을 맡아주고 열심히 파이팅을 해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문재인이 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재인이 이걸로 오히려 더 안 풀렸으면 그런 마음에 보컬에서 좀 내려왔으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꼬여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전쟁과 또 이념전쟁으로 이걸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들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런 예봉이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용. 왜냐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진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지르고 어떻게 치고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뒤에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민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렇게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돌격대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전술을 구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국정교과서 과연 가상으로라도 네. 이렇게 어떻게 꾸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역사전쟁이고 역사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들 그래서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이 역사전쟁의 최후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어떤 뭐랄까 전망은 뭐 비관 쪽에 좀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린 제일 먼저 요거 하나라도 하자.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부터라도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 기자님서부터 한번 제일 그래도 연배가 위라고. 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동안이신데 어떻게 저희 철이 덜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철 예. 덜 들었다는 부분보다 그 부분보다 동안이라는 부분이 예. 저는 귀담아듣겠습니다. 아니, 예. 이제 오늘, 예.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최성진 기자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 최성진 기자가, 고재열은 왔을까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최성진 기자가 절대 안 왔을 것이다. 예. 고재열은 맨날 늦는다. 예. 아마 방송 직전에 헐레벌떡 들어올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문 열리기 전에 예. 고재열이 오면 내가 상을
고로 바꾸겠다. 고성진으로 바꾸겠다. 고성진 기자님. 제가 고지혈을 알게 저런 된 지가 사람한테 고시성을 줄 수 없습니다. 탑으로 해라, 탑성진에 탑성진. 자, 고지혈을 알게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예. 거의 20년 가까운 시즌인데 저보다 어떤 약속 장소에 먼저 나온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 좀 자,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언을 해주시면요. 저는 이제 이 야당의 약함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야당의 약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 뭐 시민사회의 역량, 특히 저는 이제 그 전국 언론노동조합 또 좀 더 상급단체로는 민주노총 소속이니까 이 노동자 단체,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단체, 우리 어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결집시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이 좀 더 지금의 국면을 위기로 받아들이고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각이, 뼈아픈 자각이 필요할 거라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역사전쟁과 관련해서도 사실 노동자 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언론노조 같은 데서도요. 아까 이제 노동계약을 말씀하셨는데, 노동계약 같은 문제, 민주노총이 좀 더 사실 철저하게 대응했더라면 저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예. 프레임 면에서. 근데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 충분히 갖고 있는 충분한 문제의식과 역량, 이거를 결집시킬 수 있는 거는 비단 야당만이 아니라, 야당의 약함도 문제이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자 단체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단위들에서 좀 더 지금의 상황을 철저하게 좀 위기로 인식하고 뭐 구체적인 행동을 조직하고 문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이 최 기자님 말씀은 이번 역사 전쟁에서 지면 노동자 단체든 시민사회 단체든 아주 더 극심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역량을 한 대로 묶어서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신 것 같고요. 대우를 만들어 나가야죠. 지금도 춥지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더 추워질 거예요. 한겨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한겨울 정도가 아니라 시베리아로. 북극의 추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영민 PD님 제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민생 구석구석의 그런 모든 아픔과 질곡들을 파헤치고 또 사회적 공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한참 그렇게 활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야당한테 모든 운명을 다 맡겨요. 그것도 참 미스터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만약에 지면은 예. 이거 뭐 무슨 낙마하고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의한 정치 세력 집권의 모든 폐해를 다 뒤집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산 쇠고기 그 반대 집회 당시에 뭐 우리 시민들 촛불 들고 나왔는데 물대포도 맞았죠, 연행당했죠, 기소당했죠, 구속되기도 했고 말이죠. 예. 사실은 야당은 정말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인데 사실 4.19, 5.18 때 우리 시민들 야당도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혁명을 주도한 적 없어요. 예. 야당은 기존의 어떤 기득권적 체제 구조 안에 있는 그냥 거버넌스의 그런 한 기구일 뿐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민사회가 스스로 어떤 자기 정체성, 존재감, 또 이런 말하자면은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항구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또 선거 때가 되면은 야당이 못하는 그런 아주 화력이 있는 주포가 돼가지고 시대의 어떤 그런 퇴행을 막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국민TV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그 항구적인 그런 힘을 상시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언론이고 국민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고요.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조합 가입하셨어요? 예. 가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용민 PD가 안 보여가지고 네. 이걸 가입을 해도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인데. 예. 그래도 예. 그래서 약간 우리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그 상비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역할로서 국민TV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야당만 믿지 마시고 이제 건강한 대한언론을 만드는 일에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승전 남깁니다. 국민TV군요. 예. 항상 예. 기승전 국민TV. 네. 예. 우리
새누리당은 기승전 노 아닙니까? 그렇죠. 기승전 노. 이렇게 노무현. 예. 이번에 또 조이팔도 노무현한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거 기가 막힌, 참, 세상에. 그 대구 출신인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예. 고재열 기자님. 뭐 숟가락을 좀 잠깐 얹자면 이렇게 또 국민 TV도 있고 시사도 있고, 시사에도 있네. 한겨레도 있고. 예.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큰 불이익을 얻는 아니, 한겨레는 이번에 광고 실어서 파이야. 정통 광고에서 돈 시사주간지 2,700 벌었잖아. 아니에요. 한겨레가 너무 잘했어. 예. 사실은 광고를 냈다는 게 잘한 게 아니라. 고 기자님. 한겨레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한겨레가 제일입니다. 예.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있으니까 네.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비관하거나 또 미리 절망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상식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은 상식이고 지금 벌어지는 비상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을 지켜내고 그 싸움은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전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가치의 전쟁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에 동의를 했던 우리 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의 총체고 현재를 살아가는 약속이고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인 그 어떤 그 상식을 같이 지켜낸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뭐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좀 그런 싸움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치 싸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선거에 임하면 상징 가치를 많이 가져와요. 뭐 이자스민을 가져오든 아니면 어떤 노동계 출신을 가져오든 아니면 호남 출신을 데려오든 연대성도 데려오고.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야권에서 밥그릇 싸움, 파벌 싸움을 하는 것보단 그리고 또 야권 연대 틀을 벗어나서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그러면 틀에서 그 전략 공천되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 그것은 국민이 받아들여 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하. 모셔오면은 예. 거기에서 알아서 뭐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같이 세워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그렇다면 새롭게 잘할 수 있는 그 상징 가치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지금까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 이후에 야당이 본격적으로 그런 외부 수혈을 한 일이 없어요. 맞아요. 무려 거의 20년 가까이 젊은 피 수혈이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년 가까이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를테면 이 대선 때 얼마나 산뜻했어요. 저기에 있는 윤여준 전 의원을 이렇게 이쪽으로 영입했을 때 그 짜릿함이 있었잖아요. 뭐냐면 이것은 이 사람은 이게 상식이라고 같이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야권 의원들이 비워주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계속 새누리당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릇을 비워줘서 이 새롭게 채워서 어떤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론과 나서 예. 2013년 2월에 예.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빨랐어. 정기 은퇴선을 2월 달에 예. 이미 하셨군요.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요, 5년짜리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리로 나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갖춰지지 않았다. 우리들은 힘이 없다. 이런 비관을 하기 전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작 5년짜리 정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이 할 것들, 저부터 먼저 할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토론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